박일학교수입니다. 며칠 지났습니다만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통보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와 관련해서 과장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정치인들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었다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한미 간의 모든 문제를 자주의 시각으로 본, 조금 더 과장하게 말하면 자주의 노예의 시각에서 본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미사일 지침 폐기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800km, 즉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미사일 개발해서 무슨 용도를 쓰겠다는 겁니까?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또 우주발사체 개발 제약을 상당히 탈피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미사일 기술의 평화적 이용은 언제나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핵 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크게 도움될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상당히 홍보를 하고자 했지만 국민들은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실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한미 간에 이런 미사일 지침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 의지를 많이 강조해왔고 조금은 과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피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1978년도에 한국은 180km의 백곰 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등의 의지가 조금 노출됐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하되 우리 한국한테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m,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미사일 개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약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79년도에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이를 준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공세적 의지를 과장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지침 자체가 부과되지 않았을 테이지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미사일 통제 지침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m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미사일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기술 이전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국가가 자체 기술로 개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과장된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핵무기 개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무기 개발 의지를 지나치게 노골로 하고 강조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원자력 협력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력 협정도 맺게 됐고요. 그리고 개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일본은 남대로 순수한 평화적 목적에 치중하겠다고 계속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농축도 하고 사형 후 연료 재처리도 하고 따라서 상당한 핵물질을 생산 및 보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더 현명합니까? 우리의 허장성세가 받지 않아야 할 제약을 초래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이 증대되고 북한의 핵 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2001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죠. 한국은 사거리 500km까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MTCR 기준인 300km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행정부 때 제2차 미사일 지침 개정 시도를 해서 2012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을 했는데요. 2017년에는 3차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해서 500km의 탄두 중량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한국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고 따라서 협정 자체가 사실은 무형화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폐기를 했다, 해제를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서 오해도 있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가장 반성해야 될 점은 공세적 의지 강조의 폐해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공세 의지를 갖더라도 외면적으로는 방어적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 우리의 전략적인 행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은 우리나라 농축시설과 사용을 연료 재처리 공장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것은 우리의 핵개발 의지가 너무 과장되게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우려해서 제한을 부과하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대미 자주 측면에서 보는 것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이나 원자력 협정을 요구한 것은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동맹국끼리 협의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해소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대미 자주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부숴야 한다 하는 이런 대결적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의 개정도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고요. 이명박 때 한 번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2번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이 자주 시각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운동을 하거나 학생운동을 할 때 이러한 미사일 지침이나 원자력 협정, 소파, 전시작전 통제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국이 우리를 제약하기 위한 협정이다. 그래서 부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정권을 잡으면서 구현된 겁니다. 근데 막상 자세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까지 좌파 정부들은 이러한 지침, 미사일 지침이나 원자력 협정이나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나 소파나 이런 것만 없어지면 우리의 자주 국방이 가능할 것처럼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동맹 또는 연합작전을 한 국가 간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협약입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자주와 비자주의 차원에서 대결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성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어떻습니까? 겨우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자주가 보장됩니까? 미국이나 미군이 왜 쓸데없이 한국의 자주성을 침해하고자 하겠습니까?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더욱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협의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주 비자주로 나눠서 대결을 하다 보니까 수년 동안 열심히 떠들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결과가 매번 되고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도 마찬가지죠. 지침을 해제했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지침 자체가 별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오해는 미사일 사거리가 길어지면 북핵 대응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래식 탄두로 북한을 공격을 해봐야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겁을 내겠습니까? 핵 억제는 공포의 균형, 서로가 겁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재래식 탄두와 북한의 핵 탄두가 어떻게 공포의 균형을 이룩합니까? 이미 이전에 개정을 통해서 800km까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공격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요. 800km를 공격한다고 해서 북한 핵과 동등한 억제력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폭파하거나 김정은이 은닉할 것으로 판단되는 빵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공군기가 최선입니다. 이미 공군은 F-15와 F-35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정확한 정밀 유동무기 슬램 ER이나 타우루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형 공산 오차라 그러는데요. 포탄을 타격했을 경우에 50%가 떨어지는 반경의 범위를 원형 공산 오차라 그럽니다. 이 공군의 정밀 유도 폭탄은 공산 오차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수십 미터가 됩니다. 그걸로 제대로 폭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사일만 하더라도 탄도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무3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1500km를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공군의 정밀미사일과 유사한 공산오차, 즉 1 내지 3m의 공산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거죠. 이렇게 더욱 좋은 게 있는데 정확성도 보장되지 않는 탄도미사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 정부와 여당이 자랑하는 미사일 지침 해제는 북핵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거리가 길어지면 중국 견제 효과는 일부 있겠죠. 어쨌든 사거리 늘려서 중국의 북경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같이 대규모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발의 고폭탄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국가입니다. 미국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미 간의 재반 현안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국가 간에도 다소의 갈등이 있고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 간에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의견차 모든 것을 자주와 비자주의 시각으로 봐서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사일 지침 이거를 해제한다, 개정한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북핵 대응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략이 수립되어야 그에 맞도록 전력 증강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전략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사거리 좋고 탄두 중량 늘리면 좋겠지 해서 거기에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미사일 지침이 잘 됐다. 이걸로 북핵 대응 태세가 높아졌다. 이렇게 과장하고 있는 거죠. 전략이 없으니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북핵 대응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항모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추진한다고 난리법석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핵 대응에는 방어용 미사일과 그 기술이 필요하지 공격용 미사일과 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그것을 공중에서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사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은 상층 방어, 위에서 먼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군의 사드 1개 포대만 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1개 또는 조금 여유 있게 2개 정도의 포대를 들여와서 우리 국토 전체를 지켜야만 합니다. 상층 방어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하층 방어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팩2, 팩3 8개 포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서울 이외에는 도시 방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더욱 많이 확보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러한 주요 도시들을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스스로 중거리 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어려워하는 기술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MCM과 LCM의 기술 개발에 관해서 미국의 협력을 획득하고 더욱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 국가는 창이 의미가 없습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 비핵 국가는 방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적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는 공격용 미사일 기술 개량입니다. 북핵 대응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가 그렇습니다만 자유고양 차원의 동맹 접근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맹국은 대결이나 흥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협의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협력을 하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협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경쟁과 자주 비자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 협력이 올바로 가겠습니까? 이번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배경에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주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거리가 해제되면 어쨌든 중국이 조금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미사일 지침 해제가 발표되고도 중국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사일 개발해봐야 고폭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중국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재 공격용 미사일보다는 요격용 미사일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공격용 미사일 기술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엉뚱한데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두 내용물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탄두 내용물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 사실 재래식 폭탄의 위력을 증대시키려면 중량을 증대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4톤 정도까지도 증대시킨다고 그러는데요. 10톤 정도로 이렇게 증대시켜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비행기로 투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MOAB라고 해서 Mother of All Bombs, 그래서 강력한 위력을 가진 고폭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사일에 어떻게 탑재해서 평양에 타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탄두에 어떤 내용물, 고폭탄 이외에 첨단의 어떤 내용물을 넣어서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북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뭔가 큰 성과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실속은 없는 겁니다. 좌파들은 동맹까지도 대결로 봅니다. 근데 동맹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논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와 도움을 한다면서 노상 서로 간에 이익만 잰다면 그게 동업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을 의심해서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더욱 많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